그럼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신흥국을 투자하라. 두 번째, 원자재를 투자하라. 연금 같은 데서 인프라 투자 하시고 싶으시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라는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올해는 투자에 상당 부분 성공하실 수 있죠. 22년도에 낙폭이 과다한 거일수록 1차 구간에서는 가장 많이 오를 거다. 뭐 소프트웨어 업종은 아주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이제 그 1차 반등 구간에서 다 같이 어느 정도는 오르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1년 내내, 그 이후에 1년 내내 오르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로서는 갑자기 이 4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숫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이런 인한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냐면, 1차 반등 구간에서는 무조건 낙폭과대한 기업들이 오르겠지만, 종목 업종들이 오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변화된 세상을 좀 반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변화된 세상의 포인트가 뭐냐? 조금 전에 웅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나간 10년, 20년 동안에 없었던 그동안은 어떻게 저희가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크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좀 왔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물가가 작년도에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급등한 물가가 생각보다는 크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회자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시장이 주도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예 낮은 숫자가 나올 수는 없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구성 자체가 과거 인플레이션 시기하고는 좀 달라서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질 수는 없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쉽게 떨어지지 못할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상품 인플레이션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있죠. 상품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유가나 이런 것처럼 에너지 이런 게 또 상품 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임금이나 주거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어떤 상황을 갖고 있냐면,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그 대사직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흐름에 의해서, 코로나에 의해서 일찍 은퇴에 들어가 버린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일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700만 명이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게 리오프닝이 되고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않은 그 임금 노동자들, 예를 들면 거기에는 이주민도 들어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사직 운동에 의해서 원래부터도 일하는 사람이 적어졌고, 세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은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작게 돌아갔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업률이 바로 높아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해 줄 거라서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뚝 떨어지게는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작년도 코로나 때부터 해서 작년도까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이 체인이 재편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에 의해서 미국에도 모든 제조업 공장이, 특히 반도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제조업 공장이 다 다시 들어서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어서 중국엔 공장이 있고 미국은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 유럽, 중국 다 각자 나라에다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자 밸류 체인을 추가로 만들다 보면 중복 투자가 되고, 이 투자는 23년, 24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 기간 동안은 비용이 낮아지는 이전의 저비용 구조에, 그러니까 저금리 저물가를 만들었던 그 구조가 잠시 깨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은 것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밸류체인 변경에 의해서 물가가 과거처럼 저물가로 가지 않을 거다. 그럼 어느 정도의 중물가, 과거에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한 4%대 물가가 좀 지속되거나 이런 시기가 계속될 거고, 이게 가져오는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바로 내리지 못할 거예요. 세게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금리도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제로금리까지 갔었고, 지난주 금요일이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그게 어떤 날이냐면 전 세계에서 제로금리 채권이 사라져버린 날입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에서 제로금리 채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 얘기는 즉슨 앞으로 저는 이제 23년, 24년, 2년 정도를 보는데 2년 정도는 제로금리 시대가 아니라 중금리 네. 어느 나라나 아주 바닥까지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저성장 국면 때문에 사실은 금리도 낮고 물가도 낮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밸류체인 변경이나 또 하나는 블록화, 러시아,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얘네가 편먹고 나머지 미국, 유럽 이런 데들이 편먹고 싸우는 이 블록화가 어떤 걸 가져오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양쪽에서 성장하는 일시적인 성장 국면을 가져와요. 캐펙스가 증가하고 근데 이거 투자는 국가 주도가 되겠지만은 이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저성장을 잠시 벗어난 2년 정도? 그러면 전체를 정의 내려보면 23년도 하반기부터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어떤 매크로 환경이 될 거냐면 저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저물가가 아니라 중물가, 그 다음에 저성장이 아니라 중성장 정도의 그런 시장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올라갈 주식을 찾는 게 결국 주도주를 찾는 게 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도주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좀 업종들이나 이런 데들을 찾고 있고요. 그 중성장은 조금 궁금한데 네. 이게 저성장하고 또 GDP도 보면은 다 우리나라도 1%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0.5%인가?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중성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잠재라고 말하는 잠재 성장률을 2%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GDP 전체 성장률 같은 거를 크게 숫자로 바꿔낼 수는 없지만 주요한 투자가 정부 주도의 투자가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몇몇의 특별한 업종이나 이런 쪽들은 굉장히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 경기가 좋을 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부 주도다 보니까 어떤 부분적인 어떤 개인이나 기업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특별히 양상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23년도 투자를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상상력은 아니지만 꽤 많이 사고해야 하는데 이 밸류체인을 변경한다고 하는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장을 많이 짓는 이 일들 이게 반도체나 이런 어떤 기술 쪽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에도 일어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니까. 네. 그럼 이것들이 광범위하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 뭐냐면 인프라 투자예요. 지금 사실 사우디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10년 먹고 살려고 네옴시티를 이제 아직 사실 본격적인 건설도 안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휴전을 예상이 되는 우크라이나도 재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국가급 그런 건설이나 인프라가 중국은 사실 중국은 얼마 전에 또 반도체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독자 정책을 다 발표했더라고. 14개의 원칙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삽질과 그죠? 제조업 투자 캐펙스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나간 10년 동안에는 어떤 투자 위주였냐면 무형 자산 투자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어떤 자산 투자? 유형 자산 투자죠. 네. 유형 자산 투자는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성장을 갖고 옵니다. 예, 그래서 지나간 10년은 무형자산 투자였기 때문에 빅텍 위주로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사실 전체의 성장은 저성장이었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특히 기술 기업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어떠면 유형자산 중심의 성장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약간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주도 업종을 선정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좋은 1년, 2년 동안에 의외로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다. 예, 그런 점이죠. 그러면은 주도업종으로 보시는 게 약간 미국의 그런 정부가 좀 주도하는 네. IRA 같은 거나. 그렇죠. 그런 거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이 낙폭 과대 업종을 1차 한 몇 달 동안 반등장이 일어날 텐데 그때 보는 건 반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금리에 의해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각각 반도체나 자동차는 각각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낙폭 과대 업종으로 제가 보고 있고 이 안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차 광범위한 상승이 일어난 다음에는
물론 낙폭과대 위주로 더 세게 오르겠지만은 그러고 나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주도할 업종. 이게 사실 주도 업종이죠. 네. 주도 업종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거는 인프라 투자 업종이다. 그 다음에 로봇. 이것도 이제 밸류체인이 각자 만들어지다 보면 당연히 인건비가 문제될 거고 전 로봇 산업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사실 이건 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이 양상이 밸류체인 재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블록화라든지 자원 민족주의라든지 이게 이걸 통틀어 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신냉전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죠? 신냉전 시대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냉전이 무너졌을 때 일어났던 세계화 시대가 이제 마감하고 반세계화 시대란 탈세계화 네. 시대라는 얘기고 이게 신냉전 시대라고 하는데 신냉전이란 말을 왜 드리냐면 작년도 중간쯤에 케네스 로코프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사 하나를 냈어요. 그러니까 아티클을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평화 배당은 끝났는가. 평화배당 피스 디비든이라 그래서 평화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소련 그다음에 중국 이런 그 공산 진영이 무너졌던 탈냉전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냉전에 들어가는 방위비를 안 쓰는 대신 그게 전부 다 산업 발전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당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피스 디비든 평화 배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평화 배당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군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국가가 다 방위비가 올라가는 구간이 시작됐다. 이거를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GPR이라는 게 있어요. GPR이 뭐냐면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10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그러니까 지나간 10년 내에 최고치에 달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쟁을 부추겼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가장 오래된 중립국가 3개가 다 나토 가입했고 독일이 GDP의 2%를 방위비에 쓰겠다. 유럽이 지금 전전긍긍했던 이유는 러시아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방위비에 돈을 투자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전부 다.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지금 네. 막 들쑥들쑥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오느냐? 방위 산업이나 우주 산업. 이거에 대해서 투자해야 되고 장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다. 이게 아까 제가 말한 평화배당이 끝났는가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몇 년간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패권 전쟁, 그러니까 에너지 패권 전쟁이니까 지속될 요인이잖아요. 유럽도 선언했고 미국도 선언했고. 그죠? 그런가 하면은 2023년도에는 결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만들어냈던 팩트들이 2023년 언젠가 바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반기 뒷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세로 돌아서죠. 예를 들어 지금도 나타난 양상인데 유럽이 러시아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 때문에 전전긍긍해왔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천연가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까지 떨어졌어요. 안 추워서. 네. 예,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올해 초에는 독일 이런 나라들이 에너지에 대한 대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작년처럼 전전긍긍할 상황이 안 되죠.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납니다. 이미 12월 말에 독일과 스페인과 프랑스와 인플레이션이 뚝뚝 떨어져서 그들도 이미 그걸 증명했는데 그렇게 되면 23년도에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생각보다는 덜 침체에 빠진 모습일 거예요. 지금 지수 좋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면 생각보다 덜 침체에 빠지면 우선 환율도 강세를 띠거든요. 그런데 달러 인덱스 6개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인데 유로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요인이 있잖아요. 덜 시달릴 테니까 올해보다, 22년도보다. 두 번째 엔화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4월 달에 구로다 하루이코라는 중앙은행 총재가 교체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금리를 높이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금리가 높아지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강세를 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 6개 중에서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유로화와 엔화가 올해 들어 강세를 띨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23년 어딘가에부터는
달러 약세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럼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신흥국을 투자하라. 두 번째, 원자재를 투자하라. 그래서 금이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조짐 때문에 조금씩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23년도에는 저희가 주도 업종이라는 걸 이걸 따질 때 하반기에 올라갈 종목으로 그래서 저는 신흥국 중에는 인도, 한국 이렇게 투자 추천하고 예, 원자재를 또 좀 추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진짜 환율이 좀 약세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그 수출주에 대한 투자도 외국인들이 조금 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원화 환율이 강세를 띠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고 달러가 약세가 되다 보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원화가 강세가 될 때 그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일 때 투자합니다. 예. 그러니까 떨어지는 동안에는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1350원대까지는 거꾸로 기다렸는데 그 특별한 요인이 안 발생했는데도 1200원, 70원 막 이렇게 되는 요때 막 자꾸 외국인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게 과정에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은 엄밀히 말하면 주식 차익보다 환율 차익이 더 커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한 30% 정도는 항상 외국인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30%의 주가를 뭐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내려가지만 환율에 의한 차익이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투자가 더 제일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강세가 진행 동안 기다렸다가 원화가 강화되는 그때 들어가는. 그렇구나. 예, 그래야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효과가 환율에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신흥국이 유리해지는 뭐 23년 하반기 언젠가부터일 텐데 신흥국 투자도 우리 살펴야 되는데 인도와 함께 한국은 상당히 왜냐하면 아까 밸류체인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그런 그 장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려봐야 될 나라 중에 들어가겠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인프라, 로봇, 그리고 방산, 우주, 신재생 이런 것들을 언급하셨는데 이거 이제 ETF 같은 거를 다 있죠. 예, 인프라 같은 거는 네, 인프라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인프라 투자 수단이. 그리고 인프라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별 종목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 모르시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인프라 관련해서는 미국 ETF를 하시는 분들은 인프라 관련된 미국 ETF는 상당히 두꺼운 층을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같은 데서 인프라 투자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거 있어요. S&P 500 인프라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충분히 있고요. 예. 중국 인프라 투자도 있고 미국 인프라 투자, 글로벌 인프라 투자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인프라라는 키워드만 알고 계셔도 올해는 투자에 상당 부분 성공하실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가 낙폭과대고 두 번째가 주도업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낙폭과대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그 미국 그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네. 빅테크들도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죠. 그 반도체랑 비슷하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스닥 지수보다도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빅테크도 좀 낙폭과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들어가겠죠.